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와 교육부가 오늘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연방교육관료 구조를 축소하고 교육 지원 사업의 운영을 주로 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조치로 소개됐습니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그동안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학생과 주정부가 여러 기관을 오가며 승인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 초 체결된 직업훈련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관리에도 더 깊게 관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노동부는 초중고 교육 지원 사업의 공모 절차와 기술 지원을 맡고 교육부는 전체 감독 역할을 유지하며 두 부처의 연계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교육부는 이런 방식이 각 주의 학교 운영권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혁신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50개 주 순회 점검과 연계해 현장에서 확인한 모범 사례를 새로운 연방교육 개선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노동부는 대학과 직업훈련 영역에서도 관리 범위를 넓혀 고등교육법에 기반한 대부분의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배경에는 매년 70만 개 넘게 발생하는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있고 행정부는 대학과 취업훈련 체계를 하나의 경로로 묶어 인력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새 협력 체계에서는 대학과 교육기관이 노동부 주도의 공모 절차에 참여해 학위 취득 과정과 현장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 전략을 계속 지원하되 각종 보조금과 기술 지원은 노동부가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두 부처는 앞으로 공모 방식과 운영 지침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관계기관들과의 회의를 통해 세부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된 경제국방협력 합의서인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두 나라가 어떤 구체적 거래를 체결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민수 원자력 협력 협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미국 기업이 사우디의 원전 파트너로 참여하는 장기 협력 틀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양국이 핵 비확산 기준을 유지한 채 원전 기반 기술과 장비를 교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점이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미국이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분야 양해각서가 추가돼 사우디가 미국의 주요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미국 기술이 외부 영향에서 보호받는 구조가 설정됐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양국이 전략적 방위협정을 새로 체결해 앞으로의 군사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향후 F-35 공급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해 사우디가 미국산 전투기 중심의 전력 체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디가 미국산 전차 약 300대를 구매하기로 확정하면서 미국 내 방산공장 가동과 조립 라인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우디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기존 약 6천억 달러에서 거의 1조 달러 규모로 확대된 점이 공식적으로 적시됐습니다. 또한 양국이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산업 표준 인정과 각종 규제 조정이 빠르게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미국 자동차와 부품이 사우디 시장에서 추가 인증 없이 판매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재무당국이 자본시장 기술과 규제 협력을 강화하는 새 협정을 체결해 금융 분야 협력이 실제 제도에 반영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볼티모어 프란시스 스콧키 대교가 컨테이너선의 충돌에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NTSB가 오늘 그 원인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NTSB는 컨테이너선 달리의 신호선 하나가 잘못 설치돼 전력이 두 차례 완전히 꺼졌고 그 순간 추진력과 조향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교각을 향해 직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전선에는 금속 슬리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설계 결함이 있었고, 표식 밴드가 슬리브를 덮어 들어가면서 단자가 충분히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선박이 교량과 너무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선원들이 정전을 복구하려고 했어도 충돌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전에 교량의 선박 충돌 취약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위험을 줄일 구조물이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NTSB는 이 평가가 이뤄졌다면 교량 구조물 보강이나 충돌 흡수 장치 설치 같은 실질적 조치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통신 지연도 드러났는데 사고 1분 29초 전에 경찰이 진입 차단 요청을 받았지만 교량 위 작업자들에게는 경고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6명이 차량을 이동해 안전구역으로 넘어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피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선박 운영사 시너지 마린그룹이 평소 씻어내기 펌프를 발전기 서비스 펌프로 잘못 쓰는 관행을 중단시키지 않아 정전 뒤 전력 복구가 더 늦어진 점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주요 전력 관리 장치들이 자동 모드가 아닌 수동 모드로 운용되던 사실도 드러나 대형 선박에 필요한 기본 운항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메릴랜드주는 교량 재건 계획을 수정해 완공 시점을 2030년으로 늦췄고 총 사업비가 최대 52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교량 위에서 작업하던 6명이 숨졌으며 복구와 정리 작업은 사고 조사와 별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미군 공습 가능성 발언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오늘 다시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멕시코 영토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치안 협력은 환영하지만 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멕시코 내 목표물을 향해 미군이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통해 마약 유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예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 측의 군사 개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모두가 정보 공유에는 동의했지만 외국 군대가 멕시코 영토에서 작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각 멕시코 외교부는 최근 국경 해안에 미 국방부 제한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표지판이 실제로는 미국 정부 계약업체가 잘못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멕시코 전역에서는 카를로스 만소 시장 피살 사건을 계기로 조직범죄 대응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주말에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면서 100명의 경찰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부패 의혹과 카르텔 대응 부족을 비판했고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 거주지인 국립궁 앞에서 경찰을 향해 돌과 폭죽을 던지며 충돌을 격화시켰습니다. 또한 최고법원 건물 외벽에 반유대주의 낙서가 발견되면서 긴장이 더 고조됐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시위가 우파 정당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배후를 의심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멕시코시티 보안당국은 이날 총 120명이 다쳤고 그중 100명이 경찰이며 현장에서 2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치안 불안과 폭력 극단화 속에서도 미국이 단독으로 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낮으며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은 멕시코 정부가 요청할 때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텍사스의 새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안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026년 중간선거에 기존 2021년 지도가 그대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025년에 다시 그린 선거구가 인종 기반으로 짜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새 지도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중도 시점에 선거구를 다시 그려 38개 의석 중 30개를 확보하려 했던 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가 새 지도 전반에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6년 선거가 2021년 지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후보 등록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켄 팍스턴 텍사스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올해 안에 효력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지도는 지난 8월 공화당 주도의 주의회를 통과했고 에벗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는 이 선거구 재조정이 유색인종 유권자의 표심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라며 제소했고 지난달 엘파소에서 열린 9일간의 심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번 판결로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선거구에서 그대로 출마할 수 있게 됐고 공화당 후보들 상당수는 새 지도가 무효화되면서 불리한 구도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오스틴 지역에서 새 구도를 전제로 조정해왔던 그레그 카사르와 로이드 도게트 두 의원의 경쟁 구도도 무너져 두 사람 모두 원래 선거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휴스턴 지역에서는 새 지도로 인해 생길 예정이던 경선 충돌이 사라지면서 일부 후보들이 다시 기존 지역구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2021년 지도에 대한 별도 소송도 심리 중이며 대법원의 다른 투표권 판결을 지켜본 뒤 추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가 빠르게 열리고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뒤에서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해주는 회사인데 어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나라의 서비스가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회사 측은 초기에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공격이 아니라 내부 설정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프린스 CEO는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봇 관리 시스템이 사용하는 설정 파일 크기가 갑자기 달라졌고 이로 인해 핵심 프록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정 파일은 몇 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파일 크기 변화 때문에 시스템이 이를 정상적으로 읽지 못해 다수의 요청이 오류로 처리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봇 관리 시스템은 AI 크롤러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기능과도 연결돼 있어 관련 기능들이 함께 멈추는 영향이 생겼습니다. AI 봇이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페이퍼 크롤 실험도 같은 오류로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2019년 이후 이렇게 많은 핵심 트래픽이 끊긴 적은 없다며 이번 장애를 수년 만의 최악의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직후 여러 나라의 언론사와 결제 서비스,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 및 앱 서비스가 동시에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과 관공서, 유통망 시스템도 영향을 받아 기업과 기관들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인터넷 인프라가 소수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린스 CEO는 내부 설정 변경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며 전 세계 사용자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파일 생성 방식과 권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장애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